김민규는 늦은 오후의 몽롱한 빛 속에서 현관문 앞에 놓인 고지서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50대 후반의 일상은 퇴직 이후 마치 시간을 알 수 없는 늪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속에서 그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우편함에서 배달되는 공적인 의무들 뿐이었다. 그때 울림이 가늘고 낯선 번호가 액정에 떠올랐다. 그는 보통 스팸 전화를 걸러내듯 무시하려 했으나 왠지 모를 기시감에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낮은 목소리의 남자는 자신이 어느 병원 장례식장이라고 소개하며 김영호님의 부고를 알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절차적이었고 민규에게 어떤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규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난 후에도 손바닥에 땀이 식지 않는 것을 느꼈다. 김영호. 그의 기억 속에는 그 이름 석자를 위한 자리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좁고 단단한 인간관계를 되짚어 보았다. 수십 년간 다녔던 직장 동료들, 군대 선임들, 대학 시절의 선후배들, 심지어 어린 시절의 동네 친구들까지. 그는 마치 두꺼운 사전의 목차를 훑듯이 머릿속 지인 목록을 훑었지만 김영호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잘못 받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려 했지만 발신 번호는 장례식장이 분명했고 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관계가 갑자기 출현하여 그의 삶에 책임을 요구하는 듯한 기괴한 느낌이었다. 민규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김영호. 그는 이 이름이 어떤 종류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일지 상상해 보았다. 짧은 만남이었을까? 누군가의 소개로 명함만 주고받은 사이? 아니면 오래전에 맺었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서 완전히 잊힌 인연? 가장 무서운 것은 그의 기억이 명백히 상실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퇴직 후 그의 세계는 급격하게 좁아졌고 새로운 정보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뇌가 과거의 저장고를 조금씩 폐쇄하고 있다는 징후처럼 느껴졌다. 김영호라는 이름은 그의 뇌가 스스로 내리는 경고음이었다. 당신은 이제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뒤적이고 낡은 명함첩을 꺼내 들었다. 냄새나는 종이와 희미한 인쇄 상태를 가진 수많은 명함들. 그는 이름 하나하나를 소리내어 읽으며 단 하나의 희미한 얼굴이라도 떠올리려 애썼다. 그러나 모든 이름은 그저 글자일 뿐, 그 뒤에 숨겨진 입체적인 인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영호 이름은 흔했지만 그 흔한 이름 속에 숨겨진 인연은 그에게 철저하게 익명이었다. 그는 이제 이 부고가 고인에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맺고 끄는 수많은 무책임한 관계들에 대한 일종의 증명서처럼 느껴졌다. 민규는 며칠 동안 그 부고를 마음 한구석에 짊어지고 다녔다. 조문을 가지 않는 것은 쉽다. 그저 잘못 걸려온 전화였다고 치부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과거의 어떤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라면 그 익명의 김영호가 그의 삶의 어떤 중요한 교차로에서 묵묵히 서 있었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면 그는 이제 조문을 가는 행위가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곧 자신의 삶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연결의 끈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그의 기억이 아직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결국 그는 정장을 꺼내 입었다. 검은색 옷은 무거운 결심의 무게를 상징하는 듯했고 옷깃을 여밀 때마다 느껴지는 뻣뻣한 천의 감촉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내내 자신의 발걸음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잊혀진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탐색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 익명의 조문은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당신의 삶은 과연 얼마나 많은 익명의 존재들 위에 서 있는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빈소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의 부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삶이 그토록 공허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의 내면은 이미 장례식장의 문턱을 넘기 전부터 깊은 심리적인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도시에 흔히 볼 수 있는 크고 번잡한 건물이었다. 민규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공기와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었고 상주들의 울음소리가 웅웅거리는 배경 소음처럼 깔려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김영호님의 빈소 호수를 확인했을 때 그의 가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빈소를 물어보는 순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떤 연결고리가 현실로 튀어나올까봐 두려웠다. 지정된 빈소는 복도 가장 구석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다. 민규는 긴 복도를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붐비는 다른 빈소들, 앞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활력과 대비되는 고독한 침묵을 감지했다. 마침내 팻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예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빈소 앞에는 여느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이름이 쓰여 있었지만 주변을 감싸고 있는 기운은 완전히 달랐다. 화환은 겨우 2개 뿐이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회사 이름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문 앞에서 망자의 이름이 적힌 방명록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민규는 잠시 멈춰섰다. 이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다. 아무도 그가 왔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 길을 걷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의무감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공간이었다. 흰 국화만이 쌓여 있는 제단 위 중앙에는 망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사진 속 인물을 응시했다. 사진은 비교적 최근에 찍은 듯 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다. 이럴 수가. 그는 자신의 기억력을 믿을 수 없었다. 그토록 머리를 쥐어짜며 떠올리려 했던 인물의 얼굴이건만 눈앞의 사진 속 남자는 그의 삶에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중년의 푸근한 인상, 약간 처진 눈꼬리,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 그는 이 남자를 모른다. 확실히 모른다. 그의 머릿속은 즉시 잘못된 부고라는 안전한 결론으로 도피하려 했으나 발이 떼어지지 않았다. 제단 앞에서 절을 올리려 섰을 때 그는 자신의 무례함에 일종의 죄책감을 느꼈다. 형식적인 조문을 위해 낯선 이에게 고개를 숙이는 행위. 그는 이 조문을 통해 자신의 관계망을 확인하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의 삶이 맺었던 관계들의 빈약함과 허점을 이 빈소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는 짧은 순간 동안에도 재빨리 눈치껏 빈소의 분위기를 살폈다. 상주 역할을 하는 이는 고인의 여동생 정도로 보이는 50대 여성 한 명과 그의 옆을 지키는 중년의 남성뿐이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빈소를 응시하고 있었다. 조문을 마친 민규는 상주에게 짧게 목례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그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여인의 눈빛과 잠시 마주쳤다. 그 눈빛은 슬픔보다는 황망함과 무력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조문객이 거의 없어 빈소의 일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듯했다. 그는 복도로 나서기 직전 다시 한번 빈소를 돌아보았다. 썰렁한 꽃들, 이름 없는 화환들, 그리고 의례적인 행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독한 죽음의 공간. 이 모습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 빈소의 쓸쓸함이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미래를 비추는 듯한 불길함에 사로잡혔다. 그는 문 밖에서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삶은 이토록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까? 자신에게도 이처럼 텅 빈 빈소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 질문은 고인에 대한 연민이라기보다는 생애 후반부에 접어든 모든 독신,
중년 남성이 겪는 본능적인 불안이었다. 그는 이제 이 빈소를 그냥 떠나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기묘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결국 민규는 복도에 찬 공기를 뒤로하고 다시 빈소로 들어섰다. 저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이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의 이성보다는 그의 무의식이 내린 결단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낯선 고인의 죽음에 예상보다 깊이 개입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로써 형식적인 조문의 껍데기는 벗겨지고 타인의 고독을 처음으로 직면하는 민규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민규가 다시 빈소로 들어섰을 때 고인의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성은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은 상주복이 어색한 듯 연신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렸다. 민규는 문득 깨달았다. 이 쓸쓸한 장례는 누군가의 슬픔이라기보다는 현대 사회가 빚어낸 고독의 한 풍경화에 가깝다는 것을. 그는 얇은 외투를 벗어 한쪽에 걸어두고 조심스럽게 상주들에게 다가갔다. 혹시 제가 잠시라도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확고하고 명료했다. 여인은 고개만 들어 민규를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규가 방금 조문하고 떠났던 익명의 손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도와주신다니요? 저희는 딱히 드릴 말씀도 없는데. 여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속에는 타인에게 의지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한 절망이 냄새처럼 배어 있었다. 민규는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저도 급한 일은 없습니다. 잠시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이 말은 일종의 거짓말이었으나 그 순간 그가 느낀 감정은 진실이었다. 그는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민규는 장례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일들부터 자원하여 시작했다. 문 밖에 놓인 방명록을 빈소 안쪽의 작은 테이블로 옮기고 도착하지 않은 화환들을 대신 정리했다. 그는 조문객이 올 때마다 일어나 공손하게 맞이했고 서툰 솜씨로나마 술을 따르고 상주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오랜 친구나 가까운 친척처럼 자연스러웠지만 그의 내면은 계속해서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의 이유를 탐색하고 있었다.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그는 고인의 얼굴을 다시 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그는 조문을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에게서 희미한 단서를 얻으려 애썼다. 그들이 혹시라도 고인과 민규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될 만한 대화를 나눌까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러나 조문객들은 대부분 고인의 지인이라기보다는 상주의 친척이나 직장 동료들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고인 김영호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위로와 일상적인 안부에 머물렀다. 참 안 됐다. 혼자 계셨다면서 오래 앓으셨어. 파편적인 정보들이 모였지만 김영호라는 인물의 전체적인 초상은 끝까지 흐릿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민규는 문득 자신이 이 빈소에 머무는 이유가 고인에 대한 연민 때문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진실은 더 불편했다. 그가 빈소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이 텅 빈 공간의 침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자신의 미래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퇴직 후 그의 삶은 의미 있는 사건들이 제거된 텅 빈 무대와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는 일련의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고독하고 익명적이었다. 만약 자신이 죽는다면 자신의 빈소도 이처럼 썰렁하지 않을까? 그를 기억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는 자신의 봉사가 사실은 일종의 미리 보는 예방접종임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했다. 낯선 사람의 쓸쓸한 죽음에 개입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미래가 그처럼 고독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소망을 투영하고 있었다. 상주를 돕는 행위는 타인에게 베푸는 선행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나는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속삭이는 위로였다. 밤이 깊어지면서 조문객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다. 민규는 제단 앞에 홀로 남아있는 고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사진 속의 낯선 얼굴이 더 이상 타인이 아님을 느꼈다. 그 얼굴은 그가 피하고 싶었던 혹은 잊고 싶었던 자신의 불안과 고독의 그림자였다. 그는 묵묵히 앉아 향로의 연기가 천장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늘 밤 이 빈소에서 그는 타인의 죽음이 아닌 자신의 남은 생을 깊이 응시하고 있었다. 밤은 장례식장의 시간을 점령하는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다. 외부의 소음은 희미해졌고 민규가 앉아있는 빈소 안에는 국화향과 촛불의 미세한 떨림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상주인 여인과 남성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민규는 홀로 이 엄숙한 공간을 지키게 되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고인 김영호의 삶의 무게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민규는 텅 빈 의자에 앉아 고인의 영정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낮 동안의 번잡함이 사라지자 사진 속 남자의 미소는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는 낮에 상주로부터 들었던 고인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조합해 보았다. 성실했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했어요. 결혼은 안 했고 혼자 살았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아프다는 말 없이 조용했어요. 이 몇 문장의 정보가 한 인간의 수십 년 삶을 요약하는 전부였다. 놀랍게도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조차 김영호의 내밀한 세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외곽의 사실들, 즉 고독하게 살았다는 결론만을 가지고 있었다. 민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삶은 어떻게 요약될까? 그 역시 퇴직 후 혼자 사는 중년 남성, 착실하게 살아왔지만 특별한 굴곡은 없는 사람 정도로 정의될 것이다. 모든 인간의 삶은 결국 타인에게는 단편적인 정보, 즉 파편으로만 남는다는 사실이 그를 강하게 강타했다. 우리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아예 지워지기도 한다. 김영호의 부고는 민규에게 타인의 죽음이 아닌 자신이 타인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예행 연습이었다. 빈소의 차가운 공기는 존재론적인 질문들을 민규의 의식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자발적으로 이 빈소를 지키고 있지만 그의 봉사 행위는 김영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김영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그의 마지막 흔적은 이제 장례식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멸되는 과정에 있다. 민규가 지금 겪는 심적 고통과 책임감은 오로지 그 자신의 몫이었다. 그는 알 수 없는 죄책감, 즉, 왜 나는 이토록 낯선 사람의 죽음을 잊고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시달렸다. 그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관계가 없었거나 관계의 순간이 너무 짧아 뇌리에 새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새벽 2시 민규는 잠시 복도로 나와 차가운 물을 마셨다. 복도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길게 늘어진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가 춤추는 모습만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몸이 이 공간의 정서에 완벽하게 동화되고 있음을 느꼈다. 평소라면 견디지 못했을 고독과 침묵이 이제는 오히려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이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고 예측 가능했으며 안전했기에 역설적으로 김영호와 같은 파편적인 관계들을 허용할 여유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그의 삶은 모든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한 무균실과 같았고 김영호의 부고는 그 무균실의 유리창에 균열을 낸 돌멩이였다. 그는 다시 빈소로 돌아와 제단 옆에 섰다. 촛불은 여전히 작게 타오르고 있었고 국화는 침묵의 증인처럼 고요했다. 그는 김영호의 삶이 타인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 온전한 무게를 가졌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세상에 남긴 거대한 업적이나 관계의 총량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수많은 이름 없는 순간들, 즉 홀로 감당했던 기쁨과 슬픔, 고독과 성실함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해였다. 민규는 이제 김영호에게 조문하는 것이 그를 기억하려는 시도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그가 그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도 그처럼 독립적이고 온전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행위였다. 새벽의 긴 침묵은 그에게 깊은 통찰을 선물하고 있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 때 민규는 자신의 몸이 알 수 없는 피로와 정신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상주인 여동생과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빛에는 민규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도대체 어떤 관계냐고 물었지만 민규는 그저 오래전에 알았던 사이라는 모호한 대답으로 얼버무렸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당신 오빠의 부고를 받고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익명의 조문객입니다. 라는 말은 너무 잔인하고 그의 행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 같았다. 빈소의 일은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민규의 개입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사실상의 장례식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조문객들을 안내하고 음식 테이블을 정리하며 상주들의 식사를 챙겼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능숙하고 침착했지만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이 모든 행위의 근원을 의심했다. 이것이 순수한 선행일까 아니면 의무감에 사로잡힌 자기기만일까? 그는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이 낯선 빈소의 모든 구석을 뒤지고 있는 탐정 같았다. 민규는 낯선 고인의 죽음에 헌신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기이한 안정을 발견했다. 그는 퇴직 후 잃어버렸던 목적과 역할을 이 빈소에서 다시 찾고 있었다. 수년 동안 그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 생산성 없는 잉여, 인간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지금 그는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 비록 그 필요성이 망자가 아닌 상주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이 쓸모있음의 감각은 그의 영혼을 조용히 치유하고 있었다. 깊은 생각 속에서 민규는 과거의 기억 하나를 강제로 끌어올렸다. 몇 년 전 그는 직장 동료의 부친상에 조문 갔었다. 그는 단 5분 만에 조문을 마치고 형식적인 위로를 건넨 후 급히 자리를 떴다. 당시 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 장소의 무겁고 불편한 분위기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그 짧은 조문에서 아무런 의미도 진정한 공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때 그가 베풀었던 형식적인 무관심과 서두름이 지금 이 빈소의 쓸쓸함을 목격함으로써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행동이 고인 김영호에게 바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 자신이 과거에 타인의 죽음에 대해 가졌던 무관심,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겪을지 모르는 고독에 대한 무의식적인 속죄 행위였다. 그는 낯선 고인에게 바치는 이 헌신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미래의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이처럼 복잡하고 이기적인 동기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선행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인간의 행위는 단순한 좋음이나 나쁨의 이분법으로 나뉠 수 없으며 가장 이타적인 행동의 기저에는 깊은 심리적 결핍과 자기애적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통찰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상주는 민규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잠시 쉬기를 권했다. 민규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커피를 끓였다. 빈소의 고요함은 이제 그에게 익숙해졌다. 그는 텅 빈 공간에 앉아 자신이 이틀 동안 이룬 봉사의 총량을 계산해 보았다. 그 봉사는 고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신적인 균형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거래였다. 그러나 그 거래의 결과가 낯선 이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도움이었다는 사실에서 그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의 무의식이 이끌어낸 이 기이한 선행의 여정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졌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장례식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것임을. 장례식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발인을 준비하는 아침, 빈소에는 어제보다 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주 여동생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그 옆에 남편은 묵묵히 마지막 절차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민규는 지난 이틀 동안 이 빈소의 일부가 되어 있었기에 발인이 임박했을 때 묘한 소외감과 함께 이별의 아쉬움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할 때임을 알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인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미완의 숙제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연결식이 끝난 후 고인의 관이 빈소 밖으로 운반될 준비가 되었다. 예상대로 웅구를 도울 사람이 턱없이 부족했다. 상주 남편은 다급하게 주변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인력은 늘 빠듯했다. 민규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관을 들어올리는 행위가 고인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직접적인 봉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주저없이 상주에게 다가가 웅구를 돕겠다고 자원했다. 저도 같이 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이 없었다. 민규는 장례식장 직원들과 함께 관의 한쪽 끝을 잡았다. 관의 나무 표면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은 그에게 김영호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듯했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 죽음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관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 무게는 김영호라는 한 인간의 생애, 그가 짊어지고 살았던 고독과 무게의 총합처럼 느껴졌다. 4명의 남자가 함께 관을 들고 장례식장 복도를 걸어 나갈 때 민규는 낯선 무게와 함께 묘한 연대감을 느꼈다. 웅구 행렬은 고요하고 엄숙했다. 민규는 자신의 옆에서 관을 들고 있는 장례식장 직원들의 덤덤한 표정을 관찰했다. 그들에게 이 웅구는 반복되는 일상의 노동일 뿐이었다. 감정이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관의 무게와 다음 장소로의 이동이라는 물리적인 사실에만 집중했다. 이 덤덤함 속에서 민규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죽음은 결국 모든 것을 익명으로 되돌리는 가장 공평하고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전에 쌓았던 수많은 관계, 명예, 재산 등 모든 구별되는 요소들이 관의 무게 앞에서는 무의미해진다. 웅구를 돕는 이들은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그들은 지금 고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웅구차에 관이 실리는 순간 민규는 마지막으로 관을 쓰다듬었다. 그는 김영호에게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쳤다. 익명의 부고로 시작된 이 기이한 여정은 이제 끝났다. 그는 여전히 고인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조문 이상의 헌신을 바쳤다. 그는 상주 부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상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규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민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을 벗어나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웅구를 돕는 동안 느껴졌던 관의 무게는 그의 어깨에 묘한 잔상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김영호라는 이름을 완전히 잊을 수도 있었다. 아니, 잊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낯선 조문이 그의 내면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켰음을. 그는 이제 타인의 고독을 단순한 연민이 아닌 자신의 삶의 거울로 보게 될 것이다. 웅구는 고인을 위한 마지막 동행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민규 자신이 자신의 남은 삶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장례식을 마친 후 민규의 일상은 다시 퇴직 후의 무미건조한 궤도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빈소에서 보낸 이틀의 시간은 그의 정신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는 끊임없이 낯선 고인 김영호의 얼굴과 웅구할 때 느꼈던 관의 무게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존재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는 사실에 일종의 후련함과 함께
근원적인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누구였을까? 며칠 후 민규는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손가락 끝에 얇고 구겨진 종이 조각이 만져졌다. 그는 무심코 그것을 꺼내 펼쳐보았다. 10년도 더 된 듯 누렇게 바랜 영수증 뒷면이었다. 희미하게 적힌 글씨는 그의 것이 아닌 누군가의 투박한 필체였다. 거기에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민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그 메모를 든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 이름 석자, 김영호. 며칠 전 그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고 기억하려 애썼지만 끝내 떠올리지 못했던 그 이름이었다. 그의 뇌는 일순간 10년 전의 그날 밤으로 플래시백했다. 늦은 저녁 그는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황함과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진 그에게 뒤에 서 있던 낯선 중년 남성이 묵묵히 다가와 말했다. 제가 대신 계산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갚으세요. 그는 극구 사양했지만 남자는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황급히 메모지를 찾아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부탁했고 꼭 보답하겠다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규는 지갑을 찾은 후 일상에 휩쓸려 그 익명의 선행을 잊었다. 낡은 코트 주머니에 넣어둔 메모의 존재 자체를 망각했던 것이다. 그는 그날의 은인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메모를 찾지 못했고 결국 그 기억은 그의 삶의 먼지 속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익명의 은인이 바로 며칠 전 그가 조문했던 김영우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결정적인 반전은 민규의 영혼을 강타했다. 부고 전화가 잘못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김영우와 관계가 있었고 그것은 물질적인 은혜와 갚아야 할 도리라는 매우 구체적인 관계였다. 그는 고인의 장례식에 갔으면서도 그의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그가 자신의 은인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민규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익명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았고 그 은혜를 갚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칠 뻔했다. 하지만 시계를 되돌려 보았다. 그는 그 익명의 은인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오히려 그에게 익명의 보답을 할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장례식 초반에 김영우가 자신의 은인임을 알았다면 그의 조문은 의무감과 갚아야 할 빚의 감정으로 얼룩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순수한 익명의 연민과 의무감으로 빈소를 지켰고 옹구까지 도왔다. 그가 김영호에게 베푼 마지막 헌신은 그 어떤 계산이나 보답의 의무도 섞이지 않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선행이었다. 민규는 이제 깨달았다. 김영호의 익명의 선행은 1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그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회수된 것이다. 그가 베푼 밥값은 민규의 이틀 밤을 바친 헌신과 옹구로 보답받았다. 관계는 주고받는 행위의 총합이며 잊힌 선행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간을 뛰어넘어 회수된다는 깊은 통찰이 민규의 가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낡은 메모를 소중히 움켜쥐었다. 이 종이 조각은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그의 삶과 김영호의 삶이 맺었던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순환의 증거였다. 김영호의 메모는 민규의 삶에 던져진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것은 그의 일상 전체를 흔들어 놓았고 퇴직 후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다. 그는 낡은 메모를 지갑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이제 김영호라는 이름은 그에게 낯선 망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한 익명의 스승이었다. 민규는 고인의 죽음이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아이러니를 곱씹었다. 그는 익명의 은혜를 잊고 살았으나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치러진 장례식 봉사는 민규 자신에게 쓸모 있음과 인간적인 연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김영호의 죽음은 민규에게 고독한 삶의 종착역이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무거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김영호에게 베푼 마지막 헌신이 10년 전 김영호가 자신에게 베푼 식사비보다 훨씬 더 큰 보답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물질적인 빚은 갚았지만 심리적, 영적인 빚은 김영호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해결된 것이다. 그는 이후의 삶을 재정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10년 전에 맺었던 김영호와의 관계처럼 잊고 살았던 오래된 인연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는 안부를 묻고 필요하다면 먼저 도움을 자처했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의무감이나 속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영호에게 배운 익명의 선행의 순환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려는 조용하고 묵묵한 의지였다. 그는 이제 관계의 총량을 기억이 아닌 행위로 측정하기 시작했다.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어떤 행위를 했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했다. 민규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노인 복지관의 식사 배달 봉사에 참여했고 청소나 잔심부름 같은 사소하고 익명의 일들을 도맡아 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해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김영호가 그러했듯이 자신의 선행이 누군가의 삶에 작지만 결정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이 예상치 못한 미래에 자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고독에 대한 그의 태도였다. 이전의 고독은 두려움과 불안의 원천이었지만 이제는 성찰과 평온의 시간이 되었다. 그는 고독 속에서도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김영호의 죽음이 가르쳐 준 것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이 그를 기억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익명으로 베푼 행위의 순수성에 있다는 최종적인 성찰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규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국화 한 송이를 샀다. 그는 그것을 집안의 작은 화병에 꽂고 촛불을 켰다. 그 앞에 앉아 그는 눈을 감고 김영호라는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 그는 김영호의 얼굴을 사진 속의 낯선 모습이 아닌 10년 전 식당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자신에게 묵묵히 미소를 지으며 계산해 주었던 익명의 은인의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었다. 그는 비록 고인을 늦게 알았지만 그가 베푼 마지막 헌신은 그 어떤 명예나 기억보다도 값진 보답이었다. 민규는 자신의 남은 삶을 김영호처럼 살기로 결심했다. 성실하고 묵묵하며 관계의 총량보다는 행위의 깊이에 집중하는 삶. 이름 없는 보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의 고독한 방 안은 이제 국화향과 함께 잊히지 않을 관계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